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요소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또 보류를 했는데 2년 전에 이제 중국산 요소 막힌 적 있잖아요. 수입 막히면서 우리나라 물류와 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된 요소수가 뭐냐면요. 이 경유차, 이른바 디젤차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희석을 시키는 것인데 네. 2015년 이후에 나온 우리나라의 모든 디젤차는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요소수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단순히 질소산화물이 부족하다를 떠나서 디젤차가 한꺼번에 다 멈추는 그런 대란이 올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대부분의 짐 운전차, 화물 운전차들이 다 디젤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물류가 한꺼번에 마비될 수가 있다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2021년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때도 당시에 중국이 갑자기 이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의 반출을 막아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적이 있는데요. 예. 중국이 지난달 12월 말부터 통관 검사까지 끝난, 그럼 사실상 무역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배로 출항하는 직전에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한국을 특별히 타겟으로 해서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요소가 부족하니까 수출을 중단하는 건데요. 네.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한국만큼 이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요소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어떤 특정 국가 의존, 공급망의 어떤 지나친 의존으로 해서 스스로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 특히 디젤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걱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요소 당분간은 큰 걱정 없다 하면서 밝힌 한국의 현재 요소수 재고량을 보면요. 네. 3개월은 곁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도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요소는 사실 말이 요소지 암모니아 등이 오줌 성분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아주 심하고 그렇죠. 또 조금 지나면 변질이 돼서 어떤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재고를 오래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현재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원만하다는 걸 전제로 3개월이 이제 우리가 재고량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당장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화물 차주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또 이거 요소수가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 요소를 싹쓸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중국 그 수입 업체로부터서 중국이 제대로 통관을 안 해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게 지난달 말인데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책만 현재 강구를 해왔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질은 이 물질이 없으면 대체가 불가능한 이런 물질의 경우에는 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원료들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해야 된다 목소리들 나오기도 했었고 2년 전에 실제로 요소수 대란이 있었을 때 정부가 수입선 좀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 그 의존도 수입비 좀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 공급 차질이 좀 우려되는 건 왜 그런 걸까? 다른 쪽으로 들어오신 루트는 없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일부겠지만 우리 일부 관료 사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방관해버리는, 방목해버리는 이런 고질적인 패턴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2년 전에 이 요소수 사건이 터질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의 중국산 요소수 의존 비용이 71%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 나라에 몰빵해서 의존하면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 만에 그 비중이 67%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잠시 몇 개월간만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91%입니다. 다시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년 전 요소수 사태 71이었는데 지금은 의존도가 중국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수 의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그냥 실종이 돼버린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소라는 것은 덩치는 큰데 이게 무슨 엄청난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것이 대부분 물동량, 이동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현재 요소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중국, 베트남, 뭐 그 밖에도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베트남만 해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산 쓰는 것이 제일 쉬운 가격 거죠. 경쟁력이 제일 좋은 거군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격 때문에 중국에 이렇게 몰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막았을 때 데미지가 워낙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지금 가격 변수만을 따질 게 아니라 좀 비상용으로 이를테면 정부에서 비축용 물량으로라도 좀 먼 나라의 요소수도 확보하든지 확보를 해놓든지. 아니면 먼 나라의 요소수를 확보할 때 그 비용, 그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 그것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칭을 해주는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디젤차가 의무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차가 올스톱 되는 아주 국가 물류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생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요소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비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세계 점유율 압도적으로 우위에 갔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롯데 그 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 비료가 2011년에 단가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중국, 베트남 등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게 대부분 석탄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예 뭐 수입 100% 의존을 하지만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거 이것은 지금처럼 공급망 물류 대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의 질문이 될 텐데 사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수급에서도 중국의 이 공급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뭔가 미국과 틀어져서 쥐고 흔들면 또 이게 상황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일변도의 이런 상황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한 수입 루트의 다변화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중국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가격. 중국이 싸게 생산을 하거든요.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환경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러는데요. 순간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해외 우려 집단으로 분류하고 중국으로부터 물자, 광물, 배터리 원료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만 의존을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플랜 B, 플랜 C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저출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무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출산 문제가 오늘 저희가 최덕재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 흑사병이 유행하던 때의 인구 감소와 비교까지 되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흑사병
이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해서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무너졌는데 그로 인해서 이 중세 봉건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세계사에 큰 변곡점을 이루었는데요. 뉴욕 타임즈가 보도하기를 칼럼을 통해서 보도하기를 한국의 지금 인구 감속 속도는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르다. 현재 0.7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이거든요. 네. 0.7이면 현재 200명의 인구가 한 세대 지나면 70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난 거네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이래 되면 지금 한국은행이 뭐 미래의 성장률이 둔화된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한가하게 지금 2050년을 내 피해를 논할 시점이 아니에요. 당장 수년 내로 한국의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현재 우리의 복지 사다리가 인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늘어나서 급격하게 이 국민연금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젊은 층은 갑자기 줄어들면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것은 국가 재정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인구 구성도에 따라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외자 조달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고 약 3, 4년 후면 큰 어떤 불똥이 떨어질 아주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뉴욕 타임즈 같은 곳에서는 한국을 14세기 흑사병보다 더 위험한 나라라고 맞아요.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주신 대로 그냥 그러다 말겠지. 네. 뭐 설마 무슨 문제 있으랴. 그러니까요. 이런 너무 이제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정치권도 식자청도 아주 정말 심각성을 갖고 어느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일억 총활약 사회 등등해서 한 10여 년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만히 손 놓고 있는지. 이게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박사님 보실 때 이거는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결국은 그 인구 그러니까 출산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과 결혼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좀 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때는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이러면 사회 부담 세금까지 걷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현재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사회가 같이 이 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는 해외 인력 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정말 손발 벗고 나가야 되고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출산 대책 관련국을 1년 시한으로 만들어냈는데 물론 그것도 진일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라면 한국에 인구부 장관급 국무위원 부처를 만들든가 아니면 네. 총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그렇군요. 뭐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국민 모두가 이 9.15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